낸시 거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사라진 지 12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FBI는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지만 낸시의 집 앞에서 포착된 마스크를 쓴 사람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영상이 공개되며 84세 그녀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로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지갑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가끔은 뒷주머니에 두꺼운 지갑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프루프 지갑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제 손에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리뷰를 보면 사람들이 이게 자신이 써본 지갑 중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거짓말이 아닌 게 이 열기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프루프 지갑은 제향군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장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자부심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만큼 디자인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정말 세련됐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보안성도 마음에 들어요.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차단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25장의 카드를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뒷주머니에 넣었을 때 두툼한 느낌도 없고 뭔가가 빠져나가서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평생 보증도 제공해서 지갑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면 무료로 교체해줘요. 그리고 평생 남을 텍스트나 로고로 맞춤 제작도 할 수 있어요. gocarryproof.com/더 대시 케이스에 접속해서 프로모션 코드 The Case를 입력하면 오늘 전체 주문에서 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코드는 The Case입니다. 현재 우리는 낸시 거스리 수색 12일째에 접어들었고 모두가 오늘 쇼 진행자인 사바나 거스리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이론들과 추측들이 떠돌고 있어서 솔직히 말해 지금 이 모든 추측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칠 지경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법 집행기관이 취할 수도 있는 5가지 이론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론들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신 정보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하나는 장갑입니다. 낸시 거스리의 집 근처 도로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한 켤레의 장갑입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그 장갑은 현재 DNA 검사를 받고 있어서 낸시 거스리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2월 1일 낸시 거스리가 사라진 아침에 거스리의 집 앞에서 목격된 마스크를 쓰고 무장한 사람의 영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거스리 가족과의 관계, 실제로 낸시를 데려갔는지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이 단순히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서 카메라를 조작한 것뿐일까요? 그럼 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제기된 몇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가능성이나 가설일 뿐입니다. 보안관과 FBI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잠재적인 단서나 용의자에 대해 매우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할 이론은 사실상 고전적인 이론입니다. 법률이나 범죄 관련 콘텐츠를 보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종류의 수사에서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경찰은 범죄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낸시 거스리를 데려간 사람이 거스리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낸시가 사라지기 몇 시간 전 그녀는 투손에 있는 딸 애니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낸시는 집에서 10분 거리 애니 집에 오후 5시 30분쯤 우버로 갔습니다. 그날 가족과 저녁 식사하고 게임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이 그녀를 밤 9시 45분쯤에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현재 보안관은 낸시를 집으로 데려다 준 가족이 누구인지, 즉 낸시의 딸 집에서 누가 데려다 줬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법 집행기관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법 집행관들이 거의 매일 애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들이 애니의 이웃들에게 벨 카메라나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맞습니다. 이는 낸시 거스리 실종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요일 밤에 수사관들이 다시 애니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왔는데 보도에 따르면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애니와 남편이 더 이상 그 집에 머물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과 FBI가 계속해서 그 집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고 집 밖에는 언론의 관심도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낸시가 실종되기 전에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 왜 수사당국이 계속해서 애니의 집에 집중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거스리 가족은 감시 카메라 사진이 공개됐을 때 그 사람이 자신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베너 거스리는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애니는 그녀의 언니이고 또 카메론이라는 남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올라온 영상에서 세 사람이 팔짱을 끼고 TMZ 같은 언론사에 그 의심스러운 쪽지를 보낸 사람에게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니 지금 바로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참고로 FBI와 보안관실에서 들은 모든 내용에 따르면 그 가족은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밤에 보안관들이 애니의 집을 수색하러 갔을 때 그것은 동의해 이루어진 수색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 수색 영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전 뉴스네이션 기자 애슐리 벤필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보도를 올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마치 가족 구성원인 낸시의 사위를 지목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보도가 나온 몇 시간 후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소셜미디어에서 반박하며 트윗을 올렸습니다. 인용문, 형사들은 거스리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중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혐의나 허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나 관심 인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다른 가능성은 낸시 거스리, 낸시 꼬트리를 데려간 사람이 사바나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2012년부터 투데이쇼를 진행하며 TV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유명인, 대통령 등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인터뷰합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고 대통령은 사건을 전폭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인맥과 재력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가족까지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부서가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보안팀과 연락해 사바나의 위협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 관심 가질 만한 어떤 것이든요. 낸시 거스리는 투데이쇼에 자주 출연했고 마지막 출연 때 투손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습니다. 작년 11월 그 코너에서 그녀가 1970년대 투손으로 이사와 가족을 위해 머물기로 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유롭고 온화한 삶의 질 덕분에 서베너는 텔레비전 뉴스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좇기 전에 투손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TV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낸시가 그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는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점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누가 낸시 거스리의 집에 출입할 수 있었냐는 점입니다. 그녀가 혼자 살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보안관은 그녀가 50야드도 혼자 걷지 못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약에 대해 보안관은 그녀가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낸시는 도움이 필요했고 집에 오는 수영장 청소부나 정원사가 어느 정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도우미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DNA 채취를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 자신이 한때 낸시 거스리의 집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한 사람은 카를로스 팔라수엘로스입니다. 그는 투손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떨어진 미국 멕시코 국경 근처 애리조나 주리오리코스에서 화요일 밤에 구금된 배달 기사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 의지를 받아주세요. 2시간이나 지나서야 제 권리를 알렸어요. 알겠어요. 제 손목이 수갑 때문에 다 부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혹시 낸시 거슬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둘 다 문제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콜롬비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뉴스에 따르면 카를로스는 이 영상에서 낸시 거스리의 실종과 무관하며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어대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이 그를 세우기 전까지 사바나 거스리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뭐라고 했나요? 예를 들어 그들이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고 사모하니 내 이름이 뭐야 카를로스? 라고만 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가 저를 파핑에 불렀죠. 저는 2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형사의 아이를 2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세상에. 이게 유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그렇지만 전 결백해요. 당신은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바나 구트리 알아요? 저는 뉴스를 안 봐요. 그렇죠. 저는 이걸 봐요. 오늘 쇼 안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건 처음이에요. 지금 막이었어요. 카를로스가 계속 단호하게 구스리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법 집행기관이 그의 집을 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관들이 판세에 증거를 제시해야 했고
판사가 그의 집을 수색하고 전자기기를 압수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 집행기관이 왜 카를로스, 특히 그의 집에 주목했는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ABC 뉴스는 FBI가 휴대전화 사용 정보와 교통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를로스를 확인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 중 어떤 점이 법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카를로스가 반드시 대화를 나눠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카를로스는 자신이 배달 기사로서 낮에 낸시의 집에 소포를 배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손 지역에서 도 대시와는 다른 배달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영장에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를로스의 장모는 경찰이 감시 카메라 사진을 보여주며 사위냐고 물었지만 아니라고 답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경찰이 정말로 화요일 밤에 이 사건을 곧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전자기기를 들으면 낸시 거슬리의 몸값을 요구하며 TFC와 투손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 두 곳에 보내진 협박 편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협박 편지들이 진짜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TMZ에 따르면 그들의 소식통은 FBI가 그 협박 편지들이 낸시 거슬리를 납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또는 인물들에 의해 보내졌다고 믿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집행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그 협박 편지에는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FBI는 그 편지에서 낸시의 애플워치가 여전히 집 안에 있다는 내용과 집 외부의 플러드라이트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플러드라이트는 이후에 제거됐습니다. 반면에 그 협박 편지들은 낸시가 납치된 다음 날에 보내졌습니다. 또한 그 편지들에는 2개의 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경찰이나 거슬리 가족과 추가로 연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그들은 생존 증거 사진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제한된 이론은 낸시 거슬리를 데려간 사람이 멕시코 국경 너머에 있는 더 큰 범죄 조직, 심지어 카르텔의 일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FBI 국장 캐시 파텔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러 명의 용의자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낸시 거슬리를 데려간 사람들의 범죄 수준이 얼마나 정교한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저는 전 CIA이자 FBI 요원인 트레이시 월더에게 이 사건의 어떤 부분이 카르텔과 연관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카르텔이 저에겐 완전히 이해되진 않아요. 네, 몸값 요구 같은 일은 하죠. 하지만 카르텔은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에서 꽤 잔인하고 과시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꼭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멕시코가 정말로 연루되어 있다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그들은 멕시코 당국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들이 연루됐다면 누군가 여기서 간 것보다 여기 사람이 그녀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 사건과 향후 전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크리스 백도너 살인사건 수사관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저희가 이 녹화를 시작할 때쯤 낸시 거슬리의 집 입구 앞에 텐트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가 있는 영상을 본 곳이 바로 그곳이고 아마도 2월 1일 아침 낸시 거슬리가 납치됐을 때 무장한 사람이 있었던 곳도 그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그녀의 집과 그녀가 사는 동네 그리고 그녀의 큰딸 애니의 집에서도 여전히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들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12일이 지났는데 크리스, 지금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돌아오는 영상을 보면 실험실에서 나온 자료들이 많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영상처럼요. 그리고 그 특정 영상에서 보시면 용의자가 그 야외 매트 위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고 현관에 아직 남아있던 잔해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이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 매트도 현장에서 조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문 앞에 텐트를 설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엠백 시스템이라는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 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진공 청소기처럼 모든 종류의 이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빨아들이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DNA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이 시점에서 아마도 그들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DNA 증거를 확보했거나 아니면 돌아온 정보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을 더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주변 지역을 훨씬 더 많이 수색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디지털 흔적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쯤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고 이제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알다시피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나 관심 인물이 없다고 계속 말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에 이 남성을 체포했다가 다시 풀어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니 거스리의 집에 자주 가며 그곳은 낸시가 가족과 저녁 식사와 게임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2월 아니면 1월 31일에 집으로 돌아왔고 2월 하루 납치당했습니다. 그곳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수색은 동의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곳에 들어가려면 수색 영장이 필요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협조적이었습니다. 이 장소에 집중되는 관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납치된 곳이 아니라 그 전 장소를 말하는 건가요? 기억하시죠? 피해자 위험 연속선에서 말입니다. 이 경우는 매우 낮은 위험군의 피해자입니다. 정말 낮은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에게 피해자와 용의자가 어느 시점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었고, 즉 서로 마주쳤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식료품점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직원의 친구의 친구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계속 그곳에 돌아가는 이유는 가족 애니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처남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녀가 살아있는 걸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이었고 집에 그녀가 없다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이상 현상은 바로 차고문입니다. 그래서 보안관이 타임라인에 적었죠. 차고문이 오후 9시 48분에 열렸다고요. 그리고 오후 9시 50분에 닫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차고문이 키패드나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건 가족이 도착했을 때 그 차고문이 열렸는지에 대한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집에 어떻게 들어갔나요? 그들이 현관문으로 들어갔다면 분명 그 많은 피를 봤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차고문으로 들어갔다면 그들이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정보를 얻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그들이 범인이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같은 출입구로 들어갔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수사상 이상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예를 들어 차고를 통해 들어갔다면 현관에 있는 피를 봤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죠? 뒷문으로 들어갔다면요? 그거 자체로 충분히 의심스럽지 않았나요? 거의 즉시 바로 당국에 신고해야 했죠. 그리고 보안관이 처음으로 했던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자가 보안관에게 처음으로 물어본 게 누가 그녀를 데려다 줬나요? 였어요. 그리고 그는 가족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었는데 그들이 그녀가 집 안에 들어가는 걸 봤나요? 였습니다. 그는 네 라고 답합니다. 그건 큰 문제입니다. 즉 그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저는 계속 그 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이어서 그 가족 구성원이 누구였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니 거스리, 앤니 구트리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녀의 남편이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공개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집행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용의자가 있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에게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라고 물었을 때와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는 낸시 거트리를 집에 데려다준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그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약 그 사람의 이름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하면 인터넷에서는 그 사람이 완전히 무고하더라도 갑자기 더 큰 의혹을 제기하려 들기 때문이죠. 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보안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아낀 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작해야 하니까요. 알다시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부 그룹 안에서 그 내부 그룹 안에 그 십자가가 있는 거죠. 맞죠? 여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LA에 있는 그 괴짜를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아마 린드버그 아기 사건 이후로 가장 큰 유괴 사건에 스스로 끼어들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홍보나 기타 등등의 측면에서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그래, 나는 그냥 비트코인 같은 걸 요구해볼까 해 라고 결정하죠.
그 사람도 제거해야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거든요. 왜 사반나와 소통하지 않았지? 왜 그녀의 오빠와 소통하지 않았죠? 당신은 그녀의 언니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로 선택했나요? 하지만 여기서 이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남자도 네, 저는 매형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 시점에서는 매형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알았지?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왜 매형을 선택해서 연락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진술서에서 이 퍼즐의 다음 조각은 당국이 말했습니다. 그는 9초 동안 전화를 겁니다. LA에 있는 용의자,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그냥 가족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눈에 띄었어요. 왜 이 사람이 이 사건에 끼어들어서 체포까지 당하는지 정말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는 그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입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수사관이라면 그 모든 걸 파헤쳐야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구성해야 하죠. 그 몸값 요구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일반적으로 몸값 요구서가 작동하는 방식과 일치하나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몸값 요구서를 보내는 사람이라면 다른 요구서와 똑같이 하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에서 FBI가 몸값 요구서를 보내는 사람들을 추적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몸값 요구서가 발송된 시점이 조금 다르다든지 언론사로 보냈다든지 두 개의 마감 기한이 있다든지 하는 사실이 그런 것들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까요? 아니면 이게 몸값 요구서를 보내는데 능숙한 사람이어서 남들과 똑같은 방식은 따르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몸값 요구서는 여기서 범인의 행동과 관련해서 몸값 요구서는 이례적인 거죠. 맞죠? BAU가 가족들이 읽은 답변서 안에 모든 단어를 직접 썼다는 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건 내 편지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였죠. 그들이 두 개의 텔레비전 방송국과 주요 언론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매체에 보냈다는 사실, 즉 세 군데의 관심 지점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건 잠깐만요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이게 관심 끌려고 하는 건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당국이 이건 진짜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할 정보가 반드시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걸 살펴보고 BAU를 불러와 대응 방안을 작성하자. 그래서 그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한 것은 계속해. 아니야. 내가 그냥 말하려고 했던 건 어제 세 번째로 온 랜섬 노트가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건 그냥 알다시피 비트코인 하나만 주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어.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TMZ가 그걸 공개했지. FBI는 아니었어. FBI는 기자회견에서 처음 받은 랜섬 노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어. 진짜든 아니든. TMZ에서 나온 건 내 기준에선 수상했어. 너는 어땠는지 모르겠어. 아니, 나도 100% 내 말에 동의해. 그거 말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음 같은 거야. 배경 소음 같은 거. 지금 누군가가 유행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옛날 나이지리아 사기 있잖아. 당신이 $500만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거 말이야. 그게 바로 그 원칙에 해당하는 거야. 왜냐하면 FBI가 $5만 보상금을 내걸었거든. 돈을 원하면 그냥 이 사람을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돼. 연방 요원들이 그 돈을 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상착의에 관해서는 그리고 아마도 그가 입고 있던 브랜드 종류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지역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아. 그 배낭은 그가 집 앞 계단에 있었을 때 여전히 가득 차 있었어. 그 배낭들은 판매되는 제품이야. 내 생각엔 오자크 하이킹 트레일, 오자크 트레일이었던 것 같아. 그런 브랜드가 가능성 있는 것으로 언급되는 것 같아. 그건 월마트에서 팔아. 하루에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알아? 내 말은 이런 종류의 배낭을 산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특정 브랜드에 관해서 그런 방향에서 실제로 어떻게 가치를 찾아내는 거야?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민간 파트너와 협력하는 거야. 맞지? 그들은 본사가 있는 아칸소에 보안 부서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가 찾는 물품 유형이 이거야. 우리는 그 사람이 실제로 물품을 스캔하는 구매 시점 영상이 있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거기서 확인할 수 있지.
영상을 확보하면 그 다음에는 거래 내역이나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건 결국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일이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운 좋게 그 사람이 그걸 구매하는 영상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대박이지. 그게 연방 요원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야. 그들은 많은 기업 파트너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 수색 영장을 들이밀면서 이건 긴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지. 84세 여성이 실종됐고 아직 못 찾았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용의자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판사가 승인하면 그걸 그들의 보안 부서에 넘기면 그들이 너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알다시피 정교하다라는 표현은 범죄자를 정교하다고 부르는 게 항상 어색하게 느껴져. 특히 이렇게 끔찍한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래. 하지만 그 사람의 초인종 카메라 영상을 보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체격, 그리고 행동 방식까지. 이게 당신에게 인상적으로 보였나요? 법 집행기관에서 정교한 범죄자로 분류할 만한 사람으로서요? 아니요. 이 사람은 정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 단서가 있잖아요. 그가 차고 있는 권총집은 리볼버용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 권총집 안에는 자동 권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총에 대해 별로 경험이 없는 거죠. 그게 저에게 말해준 거예요. 이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은 그가 끼고 있는 장갑의 종류입니다. 제 말은 그건 크고 두꺼운 장갑이에요. 글쎄요, 그 총이 필요하다면 반가수의 손가락을 어떻게 넣겠어요? 그래서 그건 더 위협적인 페르소나에 가깝죠. 알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저 사람이 정말로 저게 진짜 총일까요? 아니면 복제품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은 지금 그걸 추적하고 있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네, 그 영상이 공개됐으니까요. 만약 그게 진짜 총이라면 그는 치명적인 무력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는 것은 그의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가 현관에 도착해서 불을 발견했을 때 그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그 부분을 계획하지 않았거나 만약 계획했다면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건 그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듯이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잔해를 집어서 초인종을 가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이제 차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초인종을 해제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면 과연 차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타임라인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그는 어떻게 그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차가 있다면 두 번째 사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혼자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두 번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가 앞문으로 오고 다른 사람이 뒷문으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집을 지나 앞문을 열어주길 기대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아하 순간이었죠. 아, 젠장, 여기 초인종이 있네.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이 그냥 문 앞에서 어리버리한 바보인 건가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는 대가로 약간의 돈만 챙기려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는 데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건 여기서 어떤 생각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든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해야 해요. 심각한 일이 아니길 바라며 만약 낸시 커스리 씨가 살아있다면 그녀의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서 보고 있든 그 영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FBI가 그 영상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요. 그 일로 인해 이 상황에 대한 그들의 감정이 아마도 달라졌을 것이고 바라건대 그들이 조만간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낸시 거스리 수색 12일째입니다. 크리스 맥도너 살인사건 수사관님, 로 앤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낸시 거스리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피마 카운티 셰리프국 5220-351-490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BI 1800 CALLFBI로 연락하거나 tips.fbi.gov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FBI는 낸시 거스리 또는 그녀를 집에서 데려간 사람들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게 $50,000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월 1일 이른 아침 시간에 로앤크라임 사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피콕에서 시청해주세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